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달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방콕에서 송환돼 오늘 새벽 입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수원지검으로 데리고 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인영 기자, 김성태 전 회장 한창 조사 받고 있는 중이겠죠?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도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 압송된 게 오전 10시 40분이니까 9시간 정도 지난 셈인데요. 변호인과 1시간 정도 접견하고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내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체포 시한 48시간 중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을 송환하는 데만 8시간이 지나간 만큼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뒤 김 전 회장은 구치소로 이동해 하룻밤 자고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들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검찰 입장과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네, 태국 공항에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일부 대목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게 없는데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나중에 조사 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대북 송금도 했다, 그걸로 변호사 전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혐의를 이렇게 대부분 부정했는데 검찰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기소하면서 대북 송금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명시했고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뇌물 사건에서도 김 전 회장이 법인카드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도 열렸는데 쌍방울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와 김성태, 이재명, 이화영 이들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 말과 정반대 얘기입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파타야에서 체포된 재무이사는 귀국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증거도 숨겨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상당히 이뤄진 대북 송금과 뇌물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체포 시한이 모레 새벽이어서 시점은 이르면 내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쫓던 MBC 취재진이 김 전 회장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밤샘 송환길에도 동행했는데요. 숨바꼭질 끝에 취재진 앞에 선 김 전 회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하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11시쯤 태국 방콕 외국인 보호소. 트럭 짐칸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개조한 호송 차량이 출발합니다. 잠시 뒤 방콕 수완나푼 국제공항. 멈추려던 호송 차량이 취재진을 발견한 듯 다시 속도를 내고 취재진도 뜁니다. 저희가 쫓아가면 저희까지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 호송 차량. 이번엔 멈췄는데 정작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없었습니다. 동양이 없는 것 같은데? 항공사 발권 창구엔 나타나지 않습니다. 탑승구역에서도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탑승 시간 직전 탑승구에 나타났습니다. 태국 경찰의 호송은 없었고 사촌형 양선길 현 회장과 단 둘이었습니다. 180cm 넘는 키에 큰 체구, 짐은 손에 든 소설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귀국하기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 해서요? 그냥 갑시다. 도주는 왜 하신 겁니까? 변호사비 의혹을 묻자 말문이 열렸습니다.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도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단합 의혹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뭐. 취재진에 둘러싸여 멈춰선 김 전 회장. 의혹들을 부인하며 답답한 내색도 합니다. 근데 뭐 유령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사고 팔았다 그걸로 아니, 이제 네 그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검찰 조사에 상실 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사와 가족에게 피해를 준 점이 괴롭다고 토로한 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김치 먹고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도피라고 하고 근데 다 제가 모든 게 불찰이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우리나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순간 검찰 호송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김 전 회장은 항공기 맨 뒷좌석에 호송팀과 함께 앉았습니다. 돈도 안 주고 피곤하니까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6시간 비행 뒤 인천공항에 내린 김 전 회장은 골프 점퍼를 재킷으로 갈아입었고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공범들이 구속된 사이 8개월 도피 생활을 벌여온 김 전 회장.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판 전까지 다시 김 전 회장 입장을 들을 기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있죠. 지금 검찰 수사가 여러 방향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김지인 기자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자,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다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또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과 위례지구 개발 관련한 조사라고 하는데 언제 나가서 조사받을지 일정이 잡혔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검찰이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요. 이 야당 총수를 부르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자꾸 언론에 흘린다 이런 비판도 있다 보니까 이 소환 일자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7일과 30일 이렇게 이틀간 조사를 통보받았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27일이 금요일이고 30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을 끼고 이틀 연속 조사를 한다는 건데 검찰은 이 조사 분량 자체가 방대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루에 끝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또 검찰은 또 반드시 조사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정진상 실장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불러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 나갔고요. 이재명 대표. 이번에 또 대장동 조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환된 김성태 전 회장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결국 이재명 수사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거 가지고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또 부를까요? 사실 아직은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 이 의혹의 단초는 그 문제가 됐던 변호사와 의뢰인의 대화 녹음인데요. 그 이재명 대표 수임료 얘기를 변호사가 그냥 넘기기도 하지만 또 정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목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 그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그거 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개인 사건 제가 15억을 안 받습니다. 그건 뭐 대기업들한테는 큰 사건이라서 그런 거고. 이 대표 변호사들이 쌍방울 사회 이사를 맡고 또 쌍방울은 경기도의 대북 사업에도 돈을 대고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은 많습니다. 다만 누가 언제 변호사비를 줬다 이런 진술이나 정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쌍방울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자금 흐름을 쫓다가 이 변호사비가 나오면 이것도 확인해 보겠다.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또 뭘 갖고 있을지 뭘 확보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여러 사건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표를 좀 압박해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또 만지작거리는 사건이 있죠. 네, 이재명 대표 이름이 거론되는 사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그 검찰이 전 정권 때 불거졌던 옵티머스 펀드 의혹 기억하시죠? 이걸 재수사하고 나선 겁니다. 그 5천억 원대 투자금을 날린 대형 사기 사건인데 이 검찰 수사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담긴 이른바 하자 치유 문건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 옵티머스 고문을 맡았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그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를 청탁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 최 전 총장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이 대표는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꺼내든 이 사건으로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것도 봐야겠네요. 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이 대검찰청 앞을 찾아갔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쯤 되면 법의 외관을 빙자한 사법살인이라 할 만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 간부 4명과 만나 강한 유감을 전달했습니다. 지도부 회의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감추기 위해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수사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잇따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출석을 만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안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김성태 회장 귀국길에 대해서 좀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정치 탄압,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 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란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 우호 관계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발언이라며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심각하게 지켜보면서 한국의 설명을 기다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 아크 부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이란을 UAE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이란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먼저 해당 발언은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 우호 관계와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못마땅한 간섭이라고 표현하며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란과 UAE는 각각 시아파와 수니파로 종교가 다르고 영토 분쟁도 겪고 있지만 서로를 적으로 규정할 만큼 적대적인 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6년 UAE가 외교 관계를 공사급으로 낮춘 적이 있지만 이란과 직접 충돌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방인 사우디가 시아파 테러범을 처형한 데서 시작된 갈등 끝에 이란과 국교를 단절하자 수니파 국가로서 보조를 맞춘 조치였던 겁니다. 하지만 UAE는 이후에도 꾸준히 이란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란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려는 중동 국가들과 미국의 제재에 따른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는 이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2019년부터는 이들 사이에 긴장 대신 대화 모드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작년 8월에는 UAE가 6년 만에 이란에 대사를 파견하는 등 양국의 관계는 무르익는 와중이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을 UAE의 적으로 언급한 해당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의 말이었다며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해외에서 국격을 훼손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면서 오히려 해명한 외교부를 나무랐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 사고를 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듭된 외교 결례와 실수도 당사자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순식간에 대한민국 국격은 무너지고 정의당도 외교적 재앙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국민들 한숨 짓게 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변화무쌍한 국제관계에서 특정 국가를 단순하게 피하로 구분하는 것은 외교적 재앙에 가까운 일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대통령 순방을 수행 중인 외교부 장관 대신 차관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질문이 이어지자 더 답하지 못했습니다. UAE의 주적은 이란이다. 이게 어떻게 우리 장병을 격려하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격려가 되냐는 거예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이란이냐는 질문에 외교부 차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이란입니까?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대한민국 외교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특정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차관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특정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차관의 답변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왜 사실인 얘기를 갖다가 자꾸 빙빙 돌려가지고 말이지 전혀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대통령실은 장병들에게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이었다는 어제 해명 말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란은 수교 60년이 넘은 우리에겐 중동 외교의 핵심 국가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가 한국은행에 묶였고 12구 참사 때는 이란 국민 5명이 사망하면서 불편한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관계 발전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참이었는데 이번 발언이 암초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년간의 한이란 교류. 한국은 서울 강남 중심가를 테헤란로로 이름 붙였고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등 경제 외교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면서 한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018년 미국이 이란의 해외 금융 거래를 제한하면서 이란이 우리나라에 석유를 팔고 받아야 할 돈 70억 달러, 8조 7천억 원이 한국에 묶였습니다. 이란에 동결된 해외 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12구 참사 때는 외국인 사망자 가운데 이란인이 5명으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이란 정부는 한국이 이란의 시위 진압에 뭐라 할 처지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این کشور در اجرای یک برنامه مفرح شاد و یک جشن با سوء تدبیری که به خرج دادن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이란의 반발은 히잡 시위 진압에 대한 서방의 비난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서방의 간섭으로 보는 만큼 윤 대통령의 발언도 내정 간섭이라고 민감하게 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우리에겐 중동 외교의 핵심이란 건 부정하기 힘듭니다. 2011년 양국 교역 규모는 19조 원에 달해 한국의 이란은 중동 3대 수출국이었고 이란에게도 한국은 4대 교역국이었습니다. 한류 또한 이란에서 큰 인기를 끌어 드라마 대장금과 주몽은 시청률이 90%에 달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진전돼 제재가 풀리면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화가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전 세계가 또 이란으로 뛰어들 텐데 그때 우리도 뛰어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문제가 얽혀 있다면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죠. 인구 8,900만의 대국, 미래를 위해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할 나라인 만큼 이번 파문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친윤석열계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 전 의원이 해임된 건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초선 의원 48명이 비난 성명까지 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당대표에 출마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경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대통령이 자기를 해임한 게 대통령 비서실 참모와 측근들의 왜곡 때문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나 전 의원은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방문했던 절인데 당대표 선거에 대해 결심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제가 언제 어떤 제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몇 시간 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격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며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나 전 의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내 초선 의원 48명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초선 63명 가운데 4분의 3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한 보고서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유가족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다가 실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위한 마지막 회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하다가 조수진 의원의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꺼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네. 청담동 자제하시고 청담동 술자리를 지난해 10월에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과 유가족들이 그만하라고 요구했지만 조 의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조사진 발언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아니라고 방청하던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보고서 채택하고 청담동 술자리가 무슨 상관인데 조수진아 너 뭐 우리 앞에서 뭐 우리 편이 돼? 너 진짜 인간이 맞냐? 협조하기로 했잖아요. 예? 단편적인 협조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가족 대표는 결국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특위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위증죄 고발을 두고 내내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국조특위를 수없이 해왔는데 위증자에 대한 고발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적 사안으로 끌고 가기에 혈안이 된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퇴장했고 야 3당 위원들만 남아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그리고 위증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도 원인으로 기록됐습니다. 특위는 또 이상민 장관과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9명을 위증과 불출석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예산 정쟁으로 국정조사 기간의 절반을 날렸고 유가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NC백화점, 예전에는 6호화 백화점이었죠. 어제 백화점 천장에 균열이 생기면서 신고가 잇따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영업을 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질타한 뒤에야 영업을 중단하고 정밀 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인 경기도 성남의 NC백화점. 출입이 전면 차단된 가운데 입구에 건축물 점검 문제로 휴점한다는 안내판이 놓여 있습니다. 백화점을 찾아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고객도 있습니다. 영업이 중단된 백화점 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요. 1층에 입점한 다른 상점들도 임시 휴업한 상태입니다. 안쪽으로는 천장 쪽을 점검 중인 소방과 지자체 관계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매장들이 입점한 2층 천장이 갈라지기 시작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석고보드 재질의 천장에 쩍쩍 금이 가자 영업 중이던 직원들이 널빤지를 대고 지지대로 받쳐놨습니다. 1층에선 유리 지지대까지 떨어져 깨졌습니다. 출근하시고 보니까 천장이 갈라져 있었던 건가요? 네네, 그렇죠. 다른 직원들은 좀 많이 불안해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백화점은 안내나 승객 대피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천장이 갈라졌다는 글이 올라오고 밤 8시 40분쯤엔 119 신고까지 접수됐는데도 백화점은 밤 9시까지 정상 영업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뉴스 보면서 봤는데 좀 어제 내가 위험한 상황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희 2층부터 한 5층까지 쭉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뭐 따로 들은 건 없었어요.
보고를 받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삼풍백화점도 전조를 무시하고 영업하다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질타한 뒤에야 성남시는 오늘 새벽 4시쯤 건물 사용 제한을 통보했고 백화점도 영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다시 또 여기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에 놀랬지요. 명절인데 인파가 많이 몰리게 될 건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시와 소방당국의 1차 안전점검 결과 석고 재질의 천장이 노후화돼 주저앉으면서 균열이 생겼고 콘크리트 구조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화점 측은 별도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른 보강 조치를 한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의 청약 당첨자들의 실제 계약이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둔촌주공의 미분양으로 인한 파장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인데요. 일단은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온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분양만 4천여 세대로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 입주를 2년 앞두고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주간은 청약 당첨자들을 상대로 한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시공을 맡고 있는 현대건설 측은 마감 결과 70%에 육박하는 계약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는 게 추가 설명입니다. 규제 완화되기 전보다 제가 현장에서 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계약을 이제 망설이던 분들이 계약 쪽으로 돌아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지난 1.3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사실상 둔촌주공 구하기로 불렸던 만큼 시장에 온기를 돌게 하는 효과는 냈다는 말입니다. 미분양 확산 파장이 우려됐던 둔촌주공은 겨우 구해낸 수준이지만 이 온기가 지속될까에 대해선 확신이 없습니다. 계약을 마친 청약자도 불안합니다. 금리도 부담이고 집값이 떨어지면은 제가 투자한 만큼 손실이 나는 거니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계약 마감 날까지 부동산에 끊이지 않는 전화에는 집값 하락과 금리 걱정이 담겼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금 계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될지 안 될지 버틸 수 있을지 그거를 지금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침체 지표는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2달 전 5만 8천 가구를 기록했던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현재는 6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경제 침체 정도가 심화될 경우는 내년까지도 이런 상황은 유지될 수 있지 않냐.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전월 대비 6.47% 떨어지며 17년여 만에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는 관련 업계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가 줄면서 에어컨 설치나 인테리어 업종들에서 일감이 대폭 줄었고요. 또 가구나 건축자재 업체 등에서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김성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이삿짐을 오르내리는 장면은 작년 10월 이후 넉 달째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전 이사는 또 한참 전인 8개월 전이었습니다. 굉장히 매매 안 된 지가 오래됐지. 아예 안 들어와요. 나가는 사람 넣고 들어오는 사람 넣고. 거래가 끊기고 이사를 하지 않으면서 일감이 줄어든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10년째 에어컨 설치 업체를 운영 중인 김상호 씨. 일이 작년 이맘때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사를 해야 에어컨을 떼고 다시 설치할 텐데 좀처럼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매출이 줄고 건수도 줄었는데 나가는 이제 저희 광고비나 영업비, 회사 유지비는 똑같으니까 계속해서 저희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거래 위축에 인테리어 업종도 따라 쪼그라들었습니다. 집을 사고 나서 전셋집을 내놓기 전에 들렀던 손님들이 지금은 가게 운영을 걱정할 만큼 줄었습니다. 서건 하던 게 한 달 기준, 요즘은 한 3-4개 정도 수준으로 뜯었다 해야 되나? 어제까지 살아남는 게 최종 목표일 정도로 어렵다.
당장 폐업으로 이어진 곳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입니다. 지난해 11월에만 1,1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이사 수요마저 급감하면서 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까지 줄줄이 칼바람을 맞고 있는 겁니다. 가구 업체들의 생산량은 1년 전보다 16%나 주저앉았고 건축자재 1, 2위 업체 모두 영업이익이 급락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거래량 위축을 동반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위축 효과는 실질적인 거예요. 결국은 소득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다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3천 가구 이상 준공 물량이 늘어나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앞으로 우회전 하실 때 신호등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고요. 신호등이 없을 때도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서 단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KF-21이 오늘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전투기로서는 꼭 돌파해야 하는 음속의 벽을 처음으로 뚫었는데요. 국산 항공기 개발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F-21 CJ1호기가 고도 4만 피트 남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석 계기판 속도기에 표시된 속도는 마하 0.98. 불과 5초 만에 마하 1을 돌파하더니 이내 마하 1.05를 기록합니다. 시속으로는 1시간에 1200km 이상을 나는 속도입니다. 국산 전투기 KF-21이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과거 미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국산 훈련기 T-50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전부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건 KF-21이 처음입니다. 주력 전투기들은 마하 1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작전을 하는 만큼 초음속 돌파는 필수지만 과제도 많았습니다. 항공기는 날개 등에 충격파가 가해져 기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은 첫 비행에 나선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음속 돌파에 성공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항공기가 비행 중 받는 실제 하중보다 1.5배 더 센 압력을 가해 기체 구석구석의 안정성을 지상에서 미리 시험한 덕분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힘을 유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비행했을 때 어떻게 하중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2026년까지 2,000번 넘게 남은 비행 시험에선 수직 상승 같은 고난도 기동과 공중 급유, 무장 시험도 거치게 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동안 정보통신기업들 상당수는 재택근무를 실시했죠. 하지만 이제 다시 직원들을 회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택근무가 몸에 익어버린 직원들은 굳이 다시 사무실 출근을 해야 하느냐면서 불편함, 어색함을 토로하지만 회사들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 경기도 분당 판교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엔 판교 테크노밸리행 버스를 타려는 직장인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만원인 버스에 겨우 2-3명이 더 올라타고 들어가서도 사람들 사이에 끼이거나 손잡이에 매달립니다. 사람들을 가득 실어 무거워진 버스를 눈앞에서 그냥 보내기 일쑤입니다. 맨날 이렇게 보내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못 타요. 여기 문도 안 닫혀가지고 막 거의 이렇게 매달려서 가니까 이거 한 반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사람 엄청 많아지면서 판교가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IT 업계에서 일반화됐던 재택근무가 사무실 출근으로 바뀌면서 생긴 변화들입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재택근무에 익숙해졌습니다. 출퇴근에 쏟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육아와 일을 함께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출퇴근하면 거의 하루에
4시간은 안 그래도 지하철 안에 좀 낑겨서 오면 출근하자마자 힘이 다 빠져서 좀 힘드네요 벌써. 8살 혼자서 이제 학원이나 뭐 이렇게 이동하기는 조금 불안했을 수 있었는데 이제 집에 엄마나 아빠가 있다 보니까 너무 장점이 되더라고요. 이미 온라인으로 함께 일하는 방식에 익숙하고 더 효율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요. 장기화가 되면서 좀 사람들이 더 익숙해지고 그쪽 방면으로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 입장에선 일종의 복지가 된 재택근무를 지속하고 싶어 하는데요. 생산성을 강조하는 회사는 난감해하는 상황입니다. 한 게임업체는 기획 단계부터 이미지, 음악, 연기 등의 협업이 수시로 이뤄져야 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원활한 소통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많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재택근무 형태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 횟수를 주 1회로 제한하고 카카오 직원들도 3월부터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원격 근무는 공감과 유대감,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해 재택근무를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적 임시근무 형태로 보는 회사와 새로운 시대에 맞춘 근무 형태로 보는 직원들 사이 일부 회사에선 이로 인한 갈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2,648만 명이 이동해 작년보다 교통량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귀성길은 설 전날인 21일 토요일 오전에 가장 막히고 귀경길은 23일 월요일 오후에 집중되는데요. 귀성길 고속도로 예상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40분,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15분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밤 12시까지 설 연휴 나흘간 면제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포근한 겨울 경험해 봤습니다만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스키를 즐기기 어려울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장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기도 하고 이미 문을 닫은 스키장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류현준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스키 슬로프를 덮고 있던 눈은 사라졌고 리프트는 멈춰 섰습니다. 1982년 문을 연 지 40년 만에 이 스키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도 렌탈샵이었어요. 옛날엔 다 스키샵 그런 건데 이제 지금 식당이나 그런 걸로 많이 바뀌죠. 전국 19곳의 스키장 중 이번 겨울 문을 연 곳은 13곳입니다. 6곳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스키장 5곳 중 3곳은 최근 2년 내에 스키 슬로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스키 인구도 줄어들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철 기온 상승이라는 기후변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스키장, 2007년에 문을 연 경남권 유일의 스키장입니다. 13년 전에는 11월에도 문을 열었지만 이번 겨울에는 성탄절이 다 돼서야 가까스로 슬로프를 열었습니다. 겨울이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오픈 당시만 해도 보통 영하 12, 13도 이렇게 내려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별로 없을 만큼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 스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고 비용은 증가합니다. 하루에 제설기를 트는 비용은 500만 원. 이마저도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개장 후 보름 동안 자연설이 제대로 쌓인 적이 없어서요. 인공눈에 의존하고 있지만 영상권에선 제설기도 눈가루를 뿌리지 못합니다. 스키장이 몰려있는 강원도에서는 2010년의 경우 10월에 개장한 스키장도 있을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모든 스키장들이 12월이 되고 나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209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도 더 이상 스키를 즐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 8월, 9월쯤 되면은 저희가 올해는 얼마나 추워질까 항상 이 생각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기온이 계속 높다 보니까 스키장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유럽이나 북미의 스키장도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빼어난 풍광과 솜털 같은 설질로 유명했던 스위스의 스키장은 이제 인공눈으로 만들어진 좁은 슬로프만 남았습니다. Moi, quand je vois ça, ça fait quand même un peu mal au cœur.
Parce que j'ai l'habitude de venir skier ici depuis que je suis toute petite et puis de voir l'état des pistes comme ça.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겨울에 스키를 탔다는 이야기는 정말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현직 강력반 형사들이 대낮에 술에 취해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말리던 시민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는데 이들은 유치장에 갇힌 뒤에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커피 전문점에 건장한 남성 2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무인 주문기에서 간신히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한 남성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째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모르는 손님에게도 말을 거는 등 한눈에도 술에 취한 듯한 이들의 행동에 직원이 남성들을 매장 밖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매장을 들락날락하며 소란을 피웠고 뒤늦게 도착한 커피 전문점 사장과는 10분 넘게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말리던 시민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머리 잡고 땡기고 막 얼굴 지금 다 긁어 파버렸거든요. 막 때리고.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대낮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남성들은 목포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아까 이제 마쳤으니까요. 우리 이제 술이 깼을 거니까 조사를 예정이고. 목포경찰서 강력반 소속으로 경장과 순경 직급인 형사들은 당직 근무를 마치고 낮 12시에 퇴근한 뒤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이들을 업무방해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목포경찰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오랜 법정 공방이 이어졌던 스카이 72에서 오늘 법원의 명도 집행이 진행됐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기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운영사 측이 거부하자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선 건데요.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인천 스카이 72 골프장 앞. 사람들을 향해 희뿌연 소화기 분말이 뿜어져 나옵니다. 분말을 뒤집어 쓴 남성들이 뒤엉켜 거세게 몸싸움을 벌이고 고성과 비명소리가 오갑니다. 법원이 집행관 650명을 투입해 강제 집행에 착수하자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용역 500명을 고용해 맞선 겁니다. 집행을 하더라도 저희 집행을 인정을 못한대요. 신청을 하면 아니 그걸 못한다니까요. 아니 못한다니까요. 보수단체 회원 1,500여 명도 신규 사업자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집행을 막아서 혼잡은 극에 달했습니다. 2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법원 측이 안으로 밀고 들어가자 충돌은 더 거세졌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골프장 코스부터 집행했고 임차인 측도 격렬하게 저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25명이 심장 통증 등을 호소해 119 구조대가 긴급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다쳤어! 야 어머니 다쳤다고! 법원 측은 18홀짜리 코스 3개는 집행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1개 코스와 클럽하우스 2곳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관은 골프코스 3곳에 대한 강제 집행을 완료한 뒤 집행 완료를 알리는 안내문을 곳곳에 꽂아놨습니다. 경찰은 소화기 등을 뿌린 임차인 측 8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고 임차인 측도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스카이 72 골프장은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운영사가 부지 계약 종료 시점을 두고 2년 넘게 다퉜는데 대법원은 지난달 공사 측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운영사 측이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반납을 거부하자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겁니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기존 운영사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해 골프장 운영은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특수를 누렸던 배달 앱 이용자들이 줄어들면서 최근 중고 시장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토바이들의 주행거리를 조작해서 새 오토바이에 가까운 것처럼 되파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제보는 MBC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샀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의 글입니다. 2달 전 3만 7천 킬로미터를 주행했다는 중고 제품을 샀는데 실제로는 9만 킬로미터를 넘긴 오토바이였다는 내용입니다. 수리비만 100만 원을 넘게 쓴 뒤에야 대리점에서 예전 수리 이력을 조회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주로 온라인 거래에서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많은데 실제로 일부 업자들도 이 같은 불법 판매가 적지 않다고 실토합니다. 조심해야죠. 메다 같은 거 약간 조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만 해도 필수가 많으면 좀 하기가 힘들잖아. 취재 과정에서 실제로 계기판을 조작해 주행거리를 줄여주는 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꺾기 업자로 불리는 이들인데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주행거리가 10만 2천 킬로미터인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업자를 만나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걸리나요? 이틀 정도요. 10만 원? 며칠이 지난 뒤 작업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동을 걸어봤는데 누적 주행거리가 23,563km라고 찍힙니다. 무려 8만 킬로미터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 기계가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인터넷으로 태국에서 사이트에 있죠. 누적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 안팎인 오토바이는 대당 30에서 50만 원에 팔리는데 이렇게 줄이면 10배 가까이 가격을 더 봐줄 수 있다고 업자들은 말합니다. 이 같은 조작은 최근 배달 시장 위축에 따라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125cc급 오토바이에서 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줄이는 것, 알면서도 파는 것 모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불법이고 안전과 환경에도 위험합니다. 기능이 100으로 봤을 때 20% 내지는 10%밖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 하고 가다가 어떤 오작동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죠. 전문가들은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정비소나 직영 대리점 등에서 과거 이력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취재팀은 계기판이 조작된 오토바이를 폐기 처리했고 관련 수사기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지난 15일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의 조종사가 사고 직전 활주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단서로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70명의 희생자가 확인됐고 한국인 희생자들의 시신은 수도인 카트만두로 옮겨졌습니다. 김장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 포카라로 향하던 중 추락한 ATR-72 항공기의 사고 직전 모습입니다. 우측 날개에 불이 붙은 채 낮게 날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곤두박질 칩니다. अनि छुट्टै खालको आवाज आयो के आयो भनेर चाहिँ सोद्धाखेरि के अरे बुझ्दाखेरि अनि 2 सेकेन्डमा करिब 2 मिनेटमै नहुँदाखेरि त आवाज आइहाल्यो. 항공기 결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네팔 당국은 일단 동일기 중에서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카라 공항의 위치 등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포카라에는 지난 1일 개항한 국제공항과 이전까지 주 공항이던 국내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공항은 거리가 2km에 불과할 정도로 붙어 있고 이 착륙하는 활주로는 세로와 가로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두 공항 중간에는 산간 지역도 있는데 이로 인해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산을 끼고 급하게 돌아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Para hacernos una idea, el aeropuerto de la ciudad de Lukla está considerado el más peligroso del mundo. Su pista discurre entre unas montañas y un enorme acantilado. 네팔 당국은 조종사의 교신 내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당초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착륙 직전 활주로 변경을 항공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대체공항은 국내 공항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내 공항을 이용하던 조종사일 경우 다른 방향의 활주로가 깔린 국제공항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항공기가 갑자기 양력을 상실하는 실속 현상도 사고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발 822m에 있는 포카라 공항은 희박한 공기 밀도로 양력을 유지하기 위한 속도 조절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70명의 희생자가 확인된 가운데 사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실종자 2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희생자 2명의 시신은 수도 카트만두로 이송됐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강제 동원을 배상하겠다는 정부 안이 본격화되면서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는 인권상을 반납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살이었던 1944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 징용됐던 양금덕 할머니. 거리로 나선 양 할머니가 새해 소망을 종이에 적어 나갑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할머니의 주장과 바람은 수십 년간 한결같습니다. 지금 내가 죽도록 그놈들한테 사죄받고 죽는 것이 소원인데 나이 늙어도 절대 옳은 질서를 나가려고 나 비틀어지게 안 나가요. 그래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빠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대한민국 정부에 구걸했습니까? 31년 동안 이 싸움을 해온 피할머니를 이렇게도 자존심을 구기고. 광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평생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온 공적으로 할머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국민 훈장 수여를 무산시킨 데 대한 비판입니다. 결국 항의의 표시로 시민단체는 앞서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을 반납하고 국무회의에 서운한 건을 제출하지 않은 행안부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양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배상 문제 해법을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국회 보고에서 일본으로부터 호응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면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는 인구 대국 자리를 인도에 넘겨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경제 성장률도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중심의 상업지구, 각종 사무실과 음식점이 모여 있는 곳인데 폐업한 점포들이 눈에 띕니다. 텅 빈 가게엔 세입자를 구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因为这3年疫情占很大原因，赔钱的太多了。我这3年疫情待了1年半，没有工作，饭店纷纷倒闭。 중국이 지난 3년간 고강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부동산 시장도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 목표치로 제시한 5.5%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14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또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진 건 목표치를 설정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방역을 이유로 주요 도시를 봉쇄하면서 생산과 물류가 마비됐고 연말에는 갑작스런 방역 조치 완화로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내수가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这个需求收缩供给冲击 预期转弱这个3重压力在持续的演化。 중국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인구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직전해보다 85만 명 줄었습니다. 16세에서 59세 노동 연령 인구 비율은 62%로 10년 전 70%에서 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게 원인인데 정부 차원에서 현금 지원과 주거 혜택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앞으로 중국은 줄어든 노동력과 소비력, 압박받는 연금 체계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한 지역 농협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명절 선물을 영농회장과 우수 고객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농협 측은 나눠줄 대상이 적어서 선물이 남을 줄 알고 준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농협재단 측은 이 지원 사업 자체를 지속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한 지역 농협은 이달 초 어려운 이웃들에게 명절 선물을 나눠주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농협재단이 명절을 맞아 배포한 5만 원 상당의 육류 가공식품 세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선물을 받은 건 예치금이 억대인 농협의 우수 고객과 영농회장이었습니다. 주걸 이제 받기는 받았는데 해마다 주긴 줘요. 돈을 많이 넣어갖고서 그걸 줬네비네. 농협재단이 어려운 이웃에게 주라며 이 농협으로 보낸 선물 세트는 모두 190개. 하지만 실제로 취약계층에게 전달된 선물은 전체의 10분의 1 정도인 20개뿐이었습니다. 해당 농협은 나눠줄 대상이 적어 선물이 남을 줄 알았다며 아직 발송하지 않은 100여 개 물량에 대해 발송처 명단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자가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제가 명단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분들도 다가오고 해서 소분을 해야겠다라는 많이한 생각을 또 농협재단이 이번 명절을 앞두고 전국 농협에 전달한 선물은 모두 18,000개. 재단 측은 선물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포됐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선물이 배포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요즘 어민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섬 지역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선원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선원들은 이미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선원으로 채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에서 갈치잡이를 하는 선장 김태훈 씨. 2달 전 김 씨의 어선에서 일하던 베트남 외국인 선원 2명이 무단 이탈했습니다. 3년 계약, 선원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입니다. 당장 배를 탈 선원이 없어 고기잡이도 포기했습니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한 10일 넘게 못 나갔지. 한 몇천만 원씩 손해가 생긴다고. 이마저도 외국인 선원 수급이 어려워 다시 받으려면 내년에야 가능합니다. 29톤급 갈치잡이 연승 어선입니다. 이 배의 최소 승선 인원은 9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선원입니다. 선장이나 갑판장 등 한국 선원은 대부분 5, 60대입니다. 외국인 선원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힌 상황.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제주에 외국인 선원 1000여 명이 들어왔지만 절반 이상이 무단 이탈했습니다. 불법 일자리 브로커를 통해 임금이 더 높은 공장이나 농촌으로 옮기는 겁니다. 임금을 더 주려 해도 돈이 없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어가 소득은 1,960만 원으로 4년 만에 26%나 떨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우리 데가 이탈 해가지고 돈 많이 다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사업을 먹어도 다 망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기댈 곳은 외국인 선원밖에 없는 게 현실. 제주는 65세 이상 고령 어가 인구 비중이 43.5%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어업 인구도 5년 만에 30%가 줄어들면서 어촌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다 고령화되고 뭐 그렇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배 타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봐야 앞으로 10년 미만입니다. 10년 미만.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농구의 기대주 여준석 선수가 미국 대학농구 명문 곤자가대에 입학했습니다. 올해 8월부터 대학 1부 리그에서 뛰면서 NBA 진출 가능성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작년 6월 고려대를 휴학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해외 무대를 두드렸던 여준석. 미국 대학농구 명문 곤자가대에 입학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곤자가대는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여준석의 합류 소식을 공식 발표하면서
규정에 따라 다음 시즌이 시작하는 오는 8월부터 경기에 출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남자 선수는 역대 세 번째 NCAA 무대에 진출. 데이비슨 대회에서 활약했던 이현중 이후론 4년 만입니다. 최근 귀국해 학생 비자를 받고 다시 출국한 여준석은 정말 큰 기회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군자가 되는 존 스타크턴과 일본의 하치무라 등 NBA 선수를 꾸준히 배출해온 데다 2년 전 3월에 강란 준우승, 올 시즌 전체 랭킹 6위에 뽑힌 강팀. 미국 대학보다 해외 프로리그 직행을 원했던 여준석에게도 군자가 되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오퍼도 많이 왔고 제가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공부도 해야 되고 농구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에서도 안 했는데 거기까지 농구 명문 군자가 대해서 NBA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으며 가능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게 된 여준석. NBA 신인 드래프트는 내년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여준석은 봄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베트남 축구의 영웅이었던 박항서 감독이 동남아시안컵 준우승을 끝으로 5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박 감독은 아쉽고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제 감독직을 맡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안컵 결승 2차전에서 태국에 패하며 고별전을 마치자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관중석으로 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함께한 선수들을 다독였습니다. 앞으로 그냥 나는 감독이 아니라 팬으로서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하겠다. 항상 경기를 보고 싶었겠다. 역대 가장 긴 5년 4개월 동안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첫 대회인 23세 챔피언십에서 AFC 주간 대회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고 아시안게임에선 4강 진출에 신화를 썼습니다. 아시안컵에서도 8강 진출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오르는 등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1년만 버티자로 왔는 게 벌써 5년까지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후회 없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과 한국에서 감독이나 행정 업무를 맡기보다 베트남 유소년 선수 지도 등 다른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보다 훌륭한 후배들, 동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일은 하더라도 축구에 종사 일은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한국인 감독들이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한 박항서 감독은 한국 팬들에게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여자 배구 현대건설이 외국인 선수 없이도 선두를 질주하고 있죠. 후보에서 다시 팀의 에이스로 거듭난 황현주 선수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명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발로 뛰어올라 성공시킨 백어택. 와, 이게 되네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공격입니다. 블로킹을 피한 믿을 수 없는 각도의 스파이크. 이런 각은 보다 처음 보네요. 전성기 때 나올 법한 그 코스가 나왔네요. 외국인 선수 야스민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대타 황현주의 맹활약에 힘입어 현대건설은 8경기에서 6승 2패를 거두며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게 제2의 전성기다. 지금 10년째 듣고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들어가도 내가 해야지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V리그 원년 신인왕으로 벌써 19번째 시즌. 어느덧 36살로 리그에서 노장 선수가 됐지만 활동량이 많은 측면 공격수는 황현주가 유일합니다. 백업 공격수가 된 뒤 오히려 더 많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왔다는 황현주는 에이스라는 짐을 내려놓으면서 배구를 읽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완벽주의자의 성격을 조금 갖고 있어서 그런지 좀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대타로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편하게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해요. 흉내낼 수 없는 노련미로 파워가 전부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황현주. 그냥 몸이 그런 상황에 반응을 해요. 이런 상황이면 여기가 좀 비었겠다. 젊은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좋아져야지. 안 되면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로 2번이나 무산됐던 챔프전 우승을 꿈꾸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뛰는 한은 항상 좋은 경기 또 만족스러운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우승컵 들 때까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밤사이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눈이 살짝 오겠습니다. 이미 서해상에서 약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서는 눈이 날리고 있고요. 차츰 눈구름은 충청권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눈은 내일 늦은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눈의 양은 경기 남부 서해안과 인천에 1에서 3cm 안팎,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에 1cm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눈의 양이 적더라도 추위 속에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길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추위는 잠시나마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 한낮에는 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설 연휴 첫날 아침에는 영하 11도 안팎의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낮부터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 광주도 영하 2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와 대구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밤 사이에도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